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튜플하고 다른 시퀀스 리스트를 같이 사용을 하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딕셔너리하고 튜플을 이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의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일종의 나열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키하고 밸류를 이제 묶어보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튜플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딕셔너리에서 키하고 밸류를 묶어서 튜플로 만든 다음에 그러한 튜플들을 이제 시퀀스 형태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아이템즈라고 하는 메소드가 그러한 것을 리턴을 해줍니다. 자, 딕셔너리에는 이제 키만 알고 싶을 때 key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죠. 자, D가 딕셔너리일 때 D.keys라고 하면 키 값들의 시퀀스를 우리가 얻어냅니다. D.values라고 한다면 밸류들의 이제 시퀀스를 이제 리턴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소개하는 아이템즈는 키와 밸류의 페어를 이제 튜플로 만든 다음에 그 튜플들의 시퀀스를 리턴을 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즈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아이템즈로 리턴이 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은 딕셔너리를 먼저 하나 만들고요. 자, 키가 A, B, C가 되고 밸류가 0, 1, 2가 되죠. 자, 이러한 딕셔너리로부터 아이템즈를 리턴을 받아서 T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를 살펴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튜플들의 일종의 리스트 같은 형태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오브젝트는 이제 이터레이터로서 내부의 원소들을 하나씩 우리가 트래버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스트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dict items라고 하는 이름의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딕셔너리에는 이제 키들이 내가 처음에 A, B, C 순서로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해시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렬이 그 내부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입력하는 순서하고 상관없이 별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즈를 통해서 얻은 튜플들도 보면 순서가 처음 입력한 순서하고는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코드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딕셔너리를 하나 입력을 했죠? 자, D를 보면 다음과 같은 딕셔너리인데 keys를 하게 되면 키 값들만 얻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values를 하게 되면 밸류들만 얻어내는 거죠. 자, 물론 이러한 오브젝트는 뭐 리스트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리스트는 아니고 별도의 어떤 타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지금 여기가 print 타입이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print k도 해보죠. 자, 그러면 dict keys, 딕셔너리 키라는 그런 타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A, B, C를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키들을 제 리스트를 이제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가 zip 오브젝트를 이제 리스트로 변형을 했던 것과 같이 리스트 함수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k에다가 리스트 함수를 적용시키게 되면
키 값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자, values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입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v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출력을 해보면 조금 전과 같이 dict values라고 하는 뭐 타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 values를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011을 이제 원소로 하고 있지만 뭐 리스트는 아닌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경우에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 v가 대문자가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템즈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 리스트를 일단 변형하기 전에 그 타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리고 뭐 t도 출력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는 dict items라고 하는 타입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형태는 이제 일종의 튜플들의 리스트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A, B, C 우리가 입력한 순서대로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실행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순서가 입력한 순서랑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스트로 변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키와 밸류의 튜플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러한 그 dict items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이터레이터가 되기 때문에 포문에서 이 dict items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딕셔너리에 있는 키와 밸류의 페어를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튜플 어사인먼트를 포문에 쓰면 조금 더 키와 밸류를 우리가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쪽 in 부분에는 딕셔너리로부터 아이템즈를 이제 return 메소드를 이제 호출해서 그것으로부터 얻은 결과, 여기가 dict items가 오겠죠. 자, 거기에 오는 것이 이러한 이터레이터가 되니까 포문에서 튜플 어사인먼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변수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로 썼습니다. 자, 물론 앞에 있는 것은 이 dict items에 있는 각각의 튜플의 첫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이제 두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키하고 value를 이제 튜플 어사인먼트로 두 개를 동시에 어사인을 한 후에 출력을 이제 해보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같이 키와 value들이 하나씩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입력된 순서하고 출력된 순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같기도 할 텐데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네, 여기서는 이제 순서가 입력된 순서하고 동일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 그 순서가 우리가 입력한 순서하고는 달리 내부적으로 기록한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순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입력한 순서랑 우연히 같아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아이템즈라는 것을 사용해서 딕셔너리로부터 결국 키와 밸류의 페어인 튜플들의 시퀀스를 얻어냈는데요. 자, 그 반대로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한 것은 딕셔너리로부터
일종의 그 이터레이터 시퀀스겠죠? 키와 밸류의 그 튜플들의 이터레이터로 바꾸었는데요. 자, 반대도 가능하겠습니다.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이 어떤 키 역할을 하는 것과 밸류 역할을 하는 녀석의 튜플들의 어떤 시퀀스가 있다라고 하죠. 자, 그것을 가지고 딕셔너리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t는 튜플의 리스트입니다. 자, 이 녀석에서 앞부분은 각각의 튜플은 두 개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성분을 키로 우리가 택하고자 하고 뒤에 있는 값을 value로 택하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한 키와 value의 페어로 주어져 있는 이 그 튜플의 리스트로부터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게 dic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즉 t를 dict라는 함수에 넣게 되면 그거로부터 얻어지는 return value가 바로 딕셔너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d를 확인해 보면 딕셔너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dic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딕셔너리를 만들 때 이러한 튜플들이 필요한데요. 튜플의 리스트, 튜플의 시퀀스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집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자, 집이라는 함수와 딕셔너리를 이제 만드는 이 dict라고 하는 함수를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간단하게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지금 방금은 이제 A, B, C를 키로 하고 이제 0, 1, 2를 이제 value로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키 밸류 페어들의 시퀀스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 과정을 집을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을 통해서 앞에 있는 시퀀스를 보니까 A, B, C 그 세 개의 문자로 구성된 문자열입니다. 뒤에 있는 range 3는 그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함수인데요. 자, 이 함수가 리턴을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일종의 이터레이터를 리턴을 할 텐데 그 안에 있는 원소는 본질적으로 0, 1, 2, 세 개의 값을 갖는 그런 일종의 이터레이터를 리턴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A, B, C 하고 요 원소들을 이제 하나씩 지핑을 해서 튜플을 만드는 거죠. 집을 통해서. 자,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A 0, B 1, C 2라고 하는 오브젝트 튜플들의 시퀀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딕셔너리를 이제 바꿔주는 거죠. dict를 써서. 그럼 다음과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주더라도 쉽게 내가 어떤 규칙에 맞춰서 딕셔너리를 우리가 생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튜플들의 시퀀스로부터 딕셔너리를 만들 때 dic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드는 건데요. 그 튜플들의 시퀀스를 가지고 기존의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update라는 메소드가 됩니다. 즉, d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기존에 있다고 할 때 메소드 update를 이제 쓰게 되면 여기에
튜플들의 시퀀스, 뭐 예를 들면 리스트 오브 튜플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키 밸류 페어를 이제 추가를 하는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뭐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지금 앞에서 했던 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자, 앞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러한 튜플들의 리스트를 딕셔너리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range라고 하는 녀석이 무엇을 리턴을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리스트를 앞에 붙이면 구체적으로 원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리스트를 안 붙이면 range라고만 나와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의미는 이미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range 오브젝트와 같이 딕셔너를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키 A, B, C에 대해서 0, 1, 2가 있는데, 자, 이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라는 키에 대응되는 값을 0이었는데, 그걸 2로 바꾸고, D라는 키는 기존에 없었는데, 그걸 추가하면서 3이라고 내가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직접 하나씩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입력을 하나씩 하는 것이 이제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업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미 2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번에는 이 값을 5로 바꾼다. 그리고 D는 9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것도 하나 추가하죠. A, B, C, D, E가 없죠? 얘는 10으로 한다. 그래서 기존의 딕셔너리 D가 있는데, 그 3개의 키, 4개의 키, 4개의 밸류가 대응되어 있는데, 기존의 키가 있는 것도 있고요. 기존의 키 없는 것도 내가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키 밸류 페어로 만들어서, 튜플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딕셔너리에 전달합니다. 업데이트라는 메소드에. 자, 이렇게 하면 D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A라는 키에 대해서 2였는데 그 값이 내가 원하는 대로 5로 바뀌었고, D라는 키에 대해서 3이었던 것이 9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키가 없었던 녀석이 추가가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을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튜플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리스트하고 이제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튜플을 이제 주로 리스트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는 아마도 이제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할 때 리스트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튜플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immutable이라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리스트는 그렇지 않은데 튜플은 immutable이기 때문에 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튜플을 키로 하는 한 가지 이그젬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있을 거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전화번호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홍길동
전화번호, 뭐 그다음에 또 뭐 꽃분이 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전화번호부를 우리가 딕셔너리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름을 키로 하고 전화번호를 밸류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키에 들어가는 녀석이 이름이라고 할 때 이 이름을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분 네임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좀 표현하기 좀 힘들지만,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성하고 이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길동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름을 성하고 이름으로 좀 말이 좀 이상할 텐데, 네. 성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키로 나누면은 조금 더 나중에 같은 성씨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서치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키로 성과 이름의 튜플을 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표현에서 성은 last name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이제 first name이죠. last name 혹은 family name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last하고 first가 각각 해당하는 last name, first name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넘버는 전화번호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라고 할 때 이러한 형태의 딕셔너리를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값을 갖다가 읽어오거나 아니면 그 값을 변경을 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전화번호부인데, 그 전화번호부가 last name과 first name을 키로 하는, 그거의 튜플을 키로 하는 딕셔너리 형태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자, 이게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에서 이제 어떤 원소를 접근하려면 키를 넣어야 됩니다. 네, 키가 뭐냐면 last도 아니고 first도 아니고 last or first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튜플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컴마를 쓰게 되면 이것이 바로 튜플을 만드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괄호를 써도 되고 괄호를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괄호를 이제 쓰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컴마가 있으면 이제 튜플로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ast와 first를 원소로 하는 튜플을 생각하고 그 튜플을 키로 하는 원소, 일종의 멤버가 되겠죠. 그 멤버를 이제 추가를 하는 그러한 어사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넘버라고 하는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딕셔너리의 키로 튜플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단순히 이제 컴마로 이제 분리해서 쓰면 되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키를 이제 접근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딕셔너리를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할 때 딕셔너리, 즉 여기서는 전화번호가 되겠죠. 디렉토리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제 딕셔너리 형태의 전화번호부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변수라고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딕셔너리를 이터레이션을 할 때 쓰는 방법은 for k in d 이렇게 쓰죠. 이때 k는 d라는 딕셔너리의 키들을 이제 하나씩 바꿔갑니다. 자, 그런데 이 디렉토리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키 자체가 튜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키 자체가 튜플인데,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앞쪽에 변수의 튜플을 써서 튜플 어사이먼트를
포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각각의 멤버에 대해서, 구성원에 대해서 키를 last name과 first name으로 이제 쉽게 어사인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코드에서는 이렇게 last name과 first name을 별도로 얻어낸 다음에 first name과 last name과 그 키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출력을 하는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다음과 같은 거죠. 일단은 이 일을 하기 전에 딕셔너리의 키로 리스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죠. 하지만 이렇게 1,2 괄호를 이제 붙이긴 했지만 괄호가 없어도 마찬가지죠. 튜플을 쓰게 되면 네,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은 기존의 딕셔너리에다가 새로운 키가 하나 입력이 된 거죠. 1,2를 키로 하는 값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전화번호부 딕셔너리를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그냥 한 명만 생각을 했는데, 자, 김길동입니다. 홍길동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하나 정하고요. 자, empty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디렉토리가 그 empty 딕셔너리를 가리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last, first를 키로 해서, 튜플을 키로 해서 넘버를 하나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보면, 자, 하나의 키밸류 페어가 들어간 거죠. 자, 여기에 그 키가 last name과 first name의 튜플이 이제 키가 되는 겁니다. 자, 한 사람만 입력을 했는데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을 우리가 입력을 해둔 것이 이러한 디렉토리라는 변수라고 한다면 그 전화번호부에 있는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우리가 하나씩 이터레이션을 하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단순하게 포문을 사용을 하고 튜플 어사인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키를 구성하는 두 개의 변수 값을 한꺼번에 어사인을 해서 쉽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튜플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을 봤는데, 튜플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튜플에 대해서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이그젬플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튜플을 나타내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튜플을 이제 나타내는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와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나타내는 방법을 달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튜플의 원소들을 이제 자세히 나타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스트라던가 혹은 딕셔너리라던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과 비슷하게 상자로 나타내고 그 위에 이제 튜플이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튜플에는 여러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리스트나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썼던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작성한 디렉토리라고 하는 전화번호부를 디렉토리 전화번호부는 키가 키 자체가 튜플이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표현을 하려면 앞쪽에 있는 키를 이 튜플을 이제 여기다 써야 되는데 튜플을 쓰려고 하다 보면
이 안에 또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튜플을 좀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내지 않고 그냥 우리가 튜플을 만드는 그 기호, 파이썬 문법을 그냥 활용해서 컴마로 우리가 나타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마로 나타내더라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튜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튜플을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시퀀스를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스트링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딕셔너리는 약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튜플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퀀스들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 구조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퀀스들을 다시 또 원소로 하는 시퀀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튜플과 다른 데이터 타입을 이제 여러 개를 많이 좀 살펴봤는데 주로 우리가 살펴봤던 데이터 구조 중에는 튜플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뭐 예를 들면 A라는 키에 대해서 0이라고 하는 밸류를 갖는 이러한 튜플들을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리스트가 있으면 이것을 뭐 쉽게 딕셔너리로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뭐 튜플의 리스트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주로 살펴봤지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리스트 오브 튜플이 아니라 튜플 오브 튜플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뭐 리스트 오브 리스트, 이것을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리스트를 만드는데 그 리스트의 성분이 또 리스트인 겁니다. 즉 리스트들의 리스트인 거죠. 혹은 또 해본 수 있는 게 튜플 오브 리스트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 복잡한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뭐 리스트 오브 리스트, 튜플 오브 튜플, 튜플 오브 리스트라는 말 대신에 일반적으로 시퀀스 오브 시퀀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리스트나 튜플이나 일종의 시퀀스니까 리스트가 됐건 튜플이 됐건 시퀀스가 있고 다시 그것의 시퀀스라는 겁니다. 즉 뭐 튜플의 튜플, 뭐 리스트의 리스트 이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시퀀스 오브 시퀀스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요. 자, 이러한 시퀀스 오브 시퀀스들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스트링이나 리스트나 튜플들을 서로 사실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리스트 오브 리스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 대신에 뭐 튜플 오브 튜플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퀀스들은 이제 서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퀀스 오브 시퀀스가 필요할 때 혹은 시퀀스가 필요할 때 스트링, 리스트, 튜플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시퀀스 중에서 가장 그 제약이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스트링이 여러 가지 제약이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링은 그냥 아무 값들의 시퀀스는 안 되고 반드시 문자들의 시퀀스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 각각의 엘리먼트가 캐릭터만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스트링의 또 다른 특징으로 중요한 것은 이뮤터블이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이뮤터블 특징 때문에 이미 스트링이 만들어지고 난 거라면 그 스트링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문자를 이제 변경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 스트링을 갖다가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새로운 그 스트링을 생성을 하지 않으면서 스트링에 있는 그 문자들을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트링 대신에 리스트를 이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A라고 하는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이것을 대문자로 이제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스몰 h를 대문자 h로 바꾸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기존 것을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문자들의 리스트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자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리스트 오브 캐릭터를 사용을 하면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기능 제한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리스트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리스트는 이제 뮤터블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스트들을 이제 많이 쓸 텐데요. 네, 리스트를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긴 하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는 리스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튜플을 더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튜플을 사용하게 되는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리턴을 할 때 우리가 하나의 값만을 리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리턴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야 되는데 즉 A라고 하는 값과 B라는 값을 이제 만들어서 두 개의 값을 리턴을 하고 싶을 때 물론 두 개를 가지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리턴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튜플로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것을 흔히들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리스트를 만들려면 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리스트를 만드는 게 약간 더 불편하죠. 앞뒤에 이런 브래킷을 써야 되니까. 대신에 튜플은 그냥 컴마들로만 이제 분리를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문법적으로 훨씬 더 간단합니다. 리스트를 만드는 것보다 튜플을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로 튜플로 만들어서 리턴을 많이 합니다. 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또 다른 또 이 경우 리스트 대신에 튜플을 이제 쓰는 경우는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리스트 사용을 할 수가 없죠. 리스트는 뮤터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튜플이나 혹은 스트링과 같은 이뮤터블한 타입을 써야 됩니다. 이 경우는 뭐 당연히 리스트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뮤터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리스트를 이제 가리키고 있고요. B라고 하는 것도 같은 리스트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을 때 A를 이제 출력을 해보고 A의 뭐 어떤 한 값을 뮤터블이니까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바꾸고 난 다음에 프린트 이거를 B라고 합시다. 자, B를 출력을 하고 A 값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B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뭐 B를 이제 출력을 하고 나서 A를 바꿨으니까 B는 뭐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출력이 될 거라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연결 관계를 내가 모르고 있다면 B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하고 B는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죠. 이러한 경우를 A하고 B가 요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해서 엘리어스라고 했었는데요. 이 엘리어스를 통해서 10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10으로 B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B를 프린트를 해도. 자, 이런 경우가 물론 의도한 경우는 상관없지만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뮤터블 오브젝트는 이제 같은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이름이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엘리어싱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튜플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튜플은 아예 이런 모디피케이션이 이제 불가능한 거죠. 자, 특별히 함수에 아규먼트로 전달을 할 때는 함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라면 엘리어스를 통해서 뮤터블 오브젝트를 전달하게 되면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어떤 엘리어싱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뮤터블 오브젝트를 전달을 하는 것이 안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때 아규먼트의 함수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리스트로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튜플을 이제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럼 튜플은 엘리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뮤터블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뮤터블 혹은 이뮤터블 오브젝트를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메소드가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리턴을 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체를 변경을 하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가 3, 7, 2라고 하죠. 이거의 메소드로 sort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sort라는 메소드는 자기 자신을 변경하는 겁니다. 리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일을 하고 나면 A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프린트를 하게 되면 2, 3, 7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한 자기 자신을 이제 변경하는 메소드 중에 하나가 또 sort 말고 reverse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reverse는 시퀀스가 나열된 것을 거꾸로 나열을 합니다. 즉, 이 리버스를 하고 나서 프린트를 해보면 A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리스트는 뮤터블이기 때문에 sort나 revers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기 자신을 변경을 하지만 튜플에 대해서는 sort, reverse와 같이 기존의 자기 자신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튜플에 대해서는 sort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reverse라는 메소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 sorted라고 하는 함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rted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시퀀스를 내가 넣으면 그게 뭐 리스트가 되든 튜플이 되든 뭐 뮤터블이 되든 이뮤터블이 되든 그걸 넣으면 거기 있는 값을 정렬을 한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리턴을 하기 때문에 튜플에 대해서 튜플에 있는 내용을 정렬하고 싶을 때는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reverse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시퀀스의 순서를 갖다가 뒤집고 싶을 때는 reverse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그 뒤집은 시퀀스를 리턴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rted, reversed를 이제 튜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코드를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자, 시퀀스 오브 시퀀스는 굉장히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할 수 있을 텐데 몇 가지를 한번 보죠. 자, t를 E, A, B, C로 리스트로 만들고 sort를 하고 나서 t를 출력을 해보면 t 자체가 변화가 됐는데요. 자, 지금 t가 이번에는 튜플인 경우에는 t 자체를 이제 sort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네, 에러가 나죠? 자, 튜플이라고 하는 녀석은 sort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튜플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렬을 하고 싶다면 sort를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튜플을 리스트로 변형을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새로운 리스트를 sort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t는 기존의 튜플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대로 나타날 거고요. t2는 이제 리스트로 변형해서 새로 만든 리스트니까 소팅을 해서 이렇게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sorted라는 함수라는 거죠. 즉 다음과 같이 t라는 튜플을 sorted에 전달하게 되면 return되는 녀석이 새로운 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 코드와 아래 코드는 동일한데 아래가 훨씬 더 간단하겠죠? 위에서는 그 리스트를 변형하고 그것을 또 sort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한 번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reversed도 마찬가지고요. 자, reversed 같은 경우는 지금 A, C, B, K, D 순서대로 튜플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것을 이터레이션을 할 때 거꾸로 이터레이션을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포문을 쓰고 K를 프린트를 하게 되면 순서가 뒤집어지는 순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D, K, B, C, A 이 순서대로 출력이 되죠. reversed라고 하는 것도 튜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데이터 구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과 같은 어떤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데이터 구조들을 생각을 할 때,
정수들의 리스트, 정수들의 튜플 이렇게 만드는 것은 뭐 어떤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튜플의 리스트, 리스트의 리스트와 같은 구조는 여러 가지 데이터 구조가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컴파운드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컴파운드 데이터 스트럭처는 우리가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컴파운드 데이터 스트럭처를 내가 리스트 오브 리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리스트 오브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 오브 튜플이다 라고 한다던가, 그리고 그 시퀀스의 크기가 10이라고 생각했는데 크기가 안 맞는다던가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형태의 에러를 이 책에서는 데이터 구조의 형태에 따른 에러다 라는 의미에서 쉐입 에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쉐입 에러가 일어났을 때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 구조, 컴파운드 데이터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책에서는 struct shape이라는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듈 안에 struct shape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struct shap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자,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하면, 자, 지금 이제 모듈 struct shape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는데, 그냥 임포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까지 임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거꾸로 얘기했는데, 여기가 from 다음에 있는 게 모듈 이름이고요, import 다음에 있는 것이 여기서는 이런 구조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from 모듈 name import 함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struct shape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렇게 함수 이름만 사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mass 모듈을 임포트를 했었는데요. mass 모듈 임포트 하고 나서 mass 모듈 안에 있는 sin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mass 모듈 안에 있는 sin 함수니까 이렇게 angle 이런 식으로 mass.sin이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import 모듈 이름인 struct shape이라고 이제 쓰게 되면,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지금 import한 struct shape 이라는 이름의 모듈 안에 있는 struct shape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써야 됩니다. 자, 이것이 좀 불편할 때는 다음과 같이 임포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서 struct shape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모듈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함수 이름만 써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시퀀스를 이제 전달하게 되면 그 시퀀스가 어떠한 형태의 시퀀스인지, 그리고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문자열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1, 2, 3, 3개의 인티저를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가 t인데요. struct shape에 이 t를 전달하게 되면 리스트다 라는 걸 알려주고 그 안에 3개가 있다. 근데 더군다나 그 3개가 인티저다 라는 것을 말로 설명을 합니다. 자, 비슷하게 다음과 같이 t2를 만들게 되면 t2는 각각의 성분이 리스트죠. 자, 리스트의 리스트입니다. 자,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자, t2는 어쨌거나 리스트다. 겉에 있는 걸 보면 리스트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은 3개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가 있다는 것처럼 앞에서는 인티저가 3개가 있었죠. 그래서 int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3개가 있긴 있는데 리스트가 3개가 있죠. 그래서 3개 리스트다. 근데 각각의 리스트는 또 어떻게 된 거냐? 2개의 인티저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제 그 데이터 구조의 모습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로 설명하는, 문자열로 설명하는 그런 문자열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전부 다 인티저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인티저도 있고 플로팅 포인트도 있고요. 문자열도 있고 또 이 자체가 또 리스트도 있죠. 그리고 인티저도 있습니다. 즉 리스트 안에 타입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쉽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T3를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 리스트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리스트죠. 자,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일단 3개의 인티저가 있고 여기 있죠. 그리고 플로웃이 하나 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스트링이 있다. 여기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2개의 리스트가 있다. 여기죠? 근데 그 리스트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리스트에는 인티저가 딱 하나 있는 것 같다. 하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티저 라고 그 성분들의 그 타입을 쭉 정리를 해줍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집 오브젝트, 집 함수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집인 경우에 어떻게 보여주는지 한번 보죠. S가 ABC라고 하는 그 string이라고 하고요. T는 그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트인 1, 2, 3을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인 상태에서 집을 이제 만들게 되면 여기가 그 튜플의 일종의 이터레이터를 만들죠. 근데 그걸 리스트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1, A, 2, B, 3, C가 만들어질 텐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struct shape에 전달을 해보니까 이 녀석은 리스트다. 그리고 3개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3개는 튜플이다. 각각의 튜플이죠. 근데 그 튜플은 int랑 str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는 어떻게 보여주는지 보죠. LT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쓴 것처럼 튜플들의 그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딕셔너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딕셔너리에는 0을 키로 하고 밸류가 A가 되고 1을 키로 하고 밸류는 B가 되고 그 다음에 2를 키로 하고 밸류는 C로 하는 그런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D가 되는데요. D의 모습을 이제 struct shape을 통해서 알아보면은 딕셔너리인데 3개가 있다. 3개는 인티저를 키로 하고 그것을 문자열로 대응을 하고 있다. 즉 여기가 키가 되고 키가 인티저고 밸류가 스트링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에러가 생겼을 때 그 struct shape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한번 몇 가지 사용을 해보죠. 일단 앞에서 했던 임포트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보죠. 자, 그 mass를 임포트를 할 때 sign 함수 사용하고 싶다면 mass.sign이라고 써야 됩니다. mass를 임포트를 하고 나서 sign이라고 쓰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sign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임포트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from mass, 즉 모듈 이름을 쓰고 import,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 이름을 쓰게 되면 그냥 sin 3이라고 해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네, 지금 지워졌죠? 네.
from mass import sin 하고 sin 3라고 이제 입력을 한 건데, 자, 이때 그 코사인 함수는 어떨까요? 코사인 함수는 네, 지금 사인만 임포트 했으니까 당연히 코사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mass.cosain은 어떨까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앞에 mass를 임포트를 해서 그렇긴 한데, 이걸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리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자, 처음에 이제 얘를 입력을 했다고 하죠. 보면 1번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제일 처음 입력이 된 건데요. 자, 이렇게 mass 모듈로부터 사인만 임포트를 했을 때 mass.cosai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안 되죠. 즉, 여기서는 이제 사인 함수 하나만을 이제 이렇게 임포트를 한 것이라서 사인은 사용할 수 있지만 코사인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mass.cosain이라고 붙여도. 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struct shape을 임포트를 하는데요. 자, 이것을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같은 폴더 내에 이러한 struct shape.py라고 하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이 같은 폴더에 있는 상태에서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임포트를 하고 나서 앞에서 봤던 그러한 것들을 테스트 해보면 그 컴파운드 데이터 구조를 쉽게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장에 있는 튜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